어머니, 저 현주예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음, 엄마, 엄마. 남편은 점점 호흡이 가빠지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죠. 엄마,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저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할머니, 저 건우예요. 할머니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머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곤 안간힘을 다해 말씀하셨죠. 고맙다, 현주, 며느리. 어머니. 어머님의 고맙다는 말에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님은 울고 있는 제게 나머지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도 그 손을 잡기 위해 손을 내미는데 어머님 손에 뭔가가 들려있는 겁니다. 다름 아닌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의아했죠. 이 다급한 순간에 어머님이 제게 주민등록증을 주셨으니까요. 엄마, 엄마 제 말 안 들리세요? 엄마! 하지만 이유를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주민등록증을 건네시고는 마치 할 일을 다 하셨다는 듯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엄마! 할머니, 할머니! 어머님의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소 베풀기를 좋아했던 당신의 성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아 어머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호상이야 호상. 여든까지 아픈 데 없이 정정하게 살다 가셨으니 말이야. 아유, 이게 웬일이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봄 되면 꽃 구경 가자고 그랬는데 말이야. 아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대로 어머님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저는 상조로서 남편과 함께 조문객들을 받느라 슬퍼할 겨를도 없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님이 건네주신 주민등록증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강영순? 어머님 원래 이름이 강영순이었다고? 어머님이 주신 주민등록증에는 강영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너무 낡아서 얼굴이 희미해져 있었는데요. 그래도 어머님 젊은 시절 사진이라는 건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님과 닮은 사람인가 싶어 남편에게 확인까지 했죠. 엄마 이전 이름이 강영순이었어. 그런데 그 이름이 복이 없다고 해서 장명소 가셔서 은혜로 바꾸셨다고 하셨어. 남편은 어머님의 본명을 묻는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며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장례를 치르느라 바쁜 와중에 왜 그런 걸 묻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적당히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어머님 장례를 치르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강영순, 그 이름은 제 불행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아니, 우리 부모님과 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이름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워낙 성실하게 일하셨던 터라 돈이 조금씩 모이면서 형편이 나아져 가고 있었죠. 여보, 조금만 우리 더 고생하자.
다음 달이면 나 차 살 수 있을 것 같아. 개인 택시 운전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수입이 나아질 거야. 그래도 당신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다음 달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하면 되죠.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 거 당신 알죠? 걱정하지 말라고. 나 베스트 드라이버인 거 당신 몰라? 아빠, 베스트 또라이버가 뭐야? 현주야, 드라이버가 아니고 베스트 드라이버. 운전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 그럼 아빠가 최고라는 뜻인 거야? 당연하지. 운전은 아빠가 최고지. 우와, 우리 아빠 멋지다. 최고! 아빠는 자신의 택시를 가질 꿈에 부풀어 계셨고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엄마도 마냥 행복해했죠. 그런데 불행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경미야, 나 정말 급해서 그래. 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부탁할 곳이 너밖에 없네. 그래, 네 사정 내가 잘 알지. 그런데 그 큰 돈을 나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니? 경미야, 나 그 돈 없으면 죽어.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 현관에 못 보던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에서는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안방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당황한 얼굴로 달려나와서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어? 엄마 친구인데 현주 배고프지? 요 앞 슈퍼에 가서 현주 맛있는 거 사 먹고 올래? 엄마는 제 손에 얼른 1,000원을 쥐어줬습니다. 전 엄마가 건네준 돈을 받아 들고선 좋아서 가게로 달려갔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낯선 여자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며칠 뒤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당신 왜 나한테 말도 않고 그 큰 돈을 덥석 빌려준 거야? 그럼 어떡해요. 자기 죽는다고 펑펑 우는데 도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왜 당신이 나서냐고. 친구잖아요. 친구가 죽겠다는데 그럼 보고만 있어요? 친구? 그 여잔 친구가 당신밖에 없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한 달, 딱 한 달만 쓰고 갚는다 그랬어요. 어휴,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영순이 그럴 애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데요.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아빠의 한숨 소리가 닫혀진 안방문 밖에서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갚겠다는 차용증은 받았고? 그게 뭐야? 차용증도 안 받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지금? 친구끼리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영순이 틀림없는 애라니까요. 아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정말 미친다 미쳐. 당신 그 돈 못 받으면 각오해. 참, 아우, 그럴 일 없다니까요. 전 그날 밤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님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되더군요. 간밤에 꿈을 꿨나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성급한 안심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엄마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요. 아빠와 엄마의 지겨운 싸움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며? 당신 한 달 뒤면 그 여자가 돈 갚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여보, 영순이도 사정이 있겠죠.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네? 기다려보자고? 당신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
미안해서 제 전화는 피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영순이 그럴 애 아니에요. 꼭 갚을 거니까 당신 조금만 참아줘요. 부탁이에요. 아니, 참을 걸 참으라고 해야지.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냥 기다리기만 하냐고? 가만, 그 여자 사는데 어디라고 했지? 그게 얼마 전에 이사를 갔다고 하던데. 뭐야? 당신 그건 또 왜 이제야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사기당한 거 아니야? 당신, 아니라니까요. 영순이 원래 이사할 계획이라고 나한테 얘기했었어요. 아니, 나 이제 당신 말 못 믿어. 나 경찰서 가서 당장 그 여자 신고할 거야. 여보, 아니에요. 영순이 곧 연락 올 거예요. 그러니 제발, 네? 하지만 엄마의 발언과는 달리 친구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아예 종적을 감춰버렸다고 합니다. 친구라더니 사기꾼이었네. 사기꾼이었어. 아유,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바보 멍청이. 개인 택시의 꿈이 날아가 버린 아빠는 분을 참지 못하고 술만 마시면 엄마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의 술주정을 묵묵히 참고 살았죠. 본인의 잘못으로 거액을 한순간에 사기당했으니 말입니다. 그날도 아빠는 거하게 취한 채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술 냄새.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래요? 이러다 몸 상하겠어요. 뭐야? 당신이 지금 내 걱정하는 거야? 당연히 걱정을 하죠.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것도 힘들 텐데 하루가 멀다 하고 술까지 마셔야 되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 그렇게 남편 걱정하는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친구한테 돈을 덥석 주고 그랬냐? 덥석 주다뇨. 당신도 참. 뭐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럼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가만, 아니지. 당신 그 돈 사기당하고도 이렇게 태어난 거 보면 그 여자랑 둘이 짜고 내 돈 훔쳐간 거 아니야? 당신, 그런 말이 어딨어요. 둘이서 짜고 돈을 훔쳤다니요. 맞아. 당신 그 여자 편 드는 거 보니까 틀림없네. 틀림없어. 여보,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려요. 내가 속을 줄 알았지? 당신 그 돈 어디다 숨겼어? 그 여자랑 짜고 내 돈 어디다 빼돌렸냐고.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아빠는 술만 마시면 내 돈 내놓으라면서 엄마를 괴롭혔습니다. 나중에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내던지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엄마는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죠. 그렇게 살얼음 위를 걷듯 위태위태하던 어느 날,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딨어? 안방에도 부엌에도 화장실과 베란다 어디에도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죠. 그때 식탁 위에 간식과 함께 하얗게 접힌 종이가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주야, 엄마 돈 벌어서 금방 올게. 그때까지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엄마가 남긴 쪽지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내 돈 가져오라는 아빠의 술주정을 견디지 못하고 친구에게 사기당한 돈을 벌어오겠다며 엄마는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요. 아빠는 사색이 집으로 와서는 엄마가 남긴 쪽지를 확인했죠. 저의 어린 시절은 엄마의 가출로 인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웃음이 없어졌죠. 고작 11살짜리에게 엄마의 가출은 하나의 세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술 마시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갔고요. 언제부턴가
어린 저에게도 술주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현주야. 엄마 어디 갔어? 응? 네 엄마 어디 갔냐고? 아빠의 술주정이 시작되면 저는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예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현주 너 지금 방문 걸어 잠근 거야? 아빠가 얘기하고 있는데 썩 안 나와? 엄마의 가출이 아빠 탓이라며 원망하고 있었던 저는 사춘기가 되자 아예 아빠와는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 좀 컸다고 네 엄마처럼 네 아빠만 무시하는 거냐? 무시하는 거냐고? 아빠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신이 온전할 때는 저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현주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술 끊을게, 응? 이번에는 진짜 약속한다니까. 아빠는 스스로 술을 끊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약속은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술주정이 심해질수록 정말이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돈 벌어서 다시 온다며. 왜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야? 엄마가 그리워서 울다 잠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공부하는 아에 담을 쌓았죠. 그나마 학교를 결석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현주 너 도대체 학교 가서 뭘 하는 거야?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야? 이따위로 공부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 때려치우라고! 그렇잖아도 마지못해 가는 학교였습니다. 마음 나눌 친구도 없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혼자였죠. 그래서 엄마를 찾겠다는 막연한 심정으로 저도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가 고2 진급을 앞둔 봄방학 끝 무렵이었습니다. 배고파. 추워. 집을 나온 지 벌써 일주일째. 꽃샘추위로 인해 바람은 여전히 냉기로 매서웠습니다. 가지고 나온 돈도 거의 떨어져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하나 막막했죠. 허기를 이기지 못한 전 일단 배부터 채우자 싶어 눈앞에 보이는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전 된장찌개를 주문했는데요. 찌개를 한 입 먹는 순간 와락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맛이 어릴 때 엄마가 끓여줬던 된장찌개와 비슷했거든요. 엄마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학생,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어디 아파? 아파서 그래? 식당 주인인 듯한 아주머니는 놀라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안 아파요. 그런데 왜 울어? 그냥요.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요. 엄마 생각이 난다고? 엄마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순간 전 참고 있던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낯선 아주머니 앞에서 그만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말았죠. 아주머니는 아무런 말 없이 그런 저를 안고선 가만히 토닥여줬습니다. 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군요. 엄마, 엄마. 그래.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새로 된장찌개를 끓여다 주셨고요. 제가 밥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학생, 어디 갈 데는 있어? 그게 딱히 갈 데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자도록 해. 제가 머뭇거리자 주인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아 끌고는 식당 뒤편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랑 아들이 같이 살던 방이야. 작지만 아담한 방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이불이 한 채 깔려 있더군요. 일하다 피곤하면 여기서 쉬기도 해서 방은 따뜻해. 오늘은 여기서 자면 될 거야.
그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음날 전 신세를 졌다 싶어서 일찍 일어났죠. 그리곤 식당을 깨끗하게 청소해 두었습니다. 세상에, 어린 학생이 어쩌면 이리 손이 야무질고 내가 한 것보다 더 깨끗하네. 시어머니는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을 보시고는 또 놀라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출한 후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터라 제 나이답지 않게 웬만한 살림에는 자신이 있었죠. 그렇게 저는 그 식당에 머물면서 시어머니의 일을 돕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사연을 묻지 않으시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언젠가 때가 되면 얘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사실 처음엔 저도 그 식당에 오래 머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좀 벌어 엄마를 찾으러 가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7년 전 집 나간 엄마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엄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어딜요? 사장님, 어디를 같이 가자는 말씀이세요? 가보면 안다. 얼른 치우고 나갈 준비하자. 저녁 장사까지 접고 도대체 어딜 가자고 하시는 건지 궁금한 마음으로 가기를 나섰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곳은 바로 검정고시 학원이었습니다. 현주야,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알아보니까 아침반이 있다고 그러더라. 네? 그럼 식당은요? 새벽에 장도 보고 재료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아이고, 그거 너 없을 때 내가 다 혼자 했던 일이야. 그래도 사장님, 요즘 손님이 많아졌다면서요. 혼자선 힘드실 텐데요. 그것도 다 생각해뒀지. 너 학원 가는 날은 원준이가 대신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하나뿐인 아들 원준이는 가끔 식당에 와서 어머니 일을 도왔는데요. 제가 학원을 가는 날은 저 대신 어머님과 함께 장을 보고 음식 준비하는 걸로 이미 얘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렇게 무사히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었죠. 검정고시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저녁, 어머님은 저를 위해 조촐한 합격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 현주 정말 대단해. 일하랴 공부하랴 힘들었을 텐데 단번에 합격을 하고 말이야. 다 사장님 덕분이죠. 사장님 아니었으면 제가 검정고시 꿈이나 꿨겠어요? 아니 그게 왜 엄마 덕분이야? 현주 너 내가 공부 봐준 공은 생각 안 해? 오빠는 이것도 모르냐며 국방만 했지. 언제 제대로 가르쳐준 적 있어요? 어라, 현주 너 섭섭하다. 너 학원 가는 날은 내가 대신 장도 보고 그랬는데 말이야. 아이고 그러세요 오빠. 그럼 이 닭다리는 내가 오빠한테 양보할게요. 뭐야, 이거 엎드려서 절 받는 기분인데? 아유 그래 우리 아들도 수고했고 무엇보다 현주 네가 제일 수고가 많았다. 현주야 합격 축하해. 그럼 오늘이 고등학교 졸업식인 셈이네? 현주 졸업을 축하한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모자의 축하를 받으며 아빠와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날 밤 부모님 생각에 많이 울었습니다. 아빠는 나를 찾고 있지 않을까? 두고 온 아빠 걱정도 됐고요. 나는 이렇게 그리운데 엄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나? 나를 두고 간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생기지 않더군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난 몇 달 후 어머님이 이번에는 저에게 대학을 권유하셨습니다. 현주야,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언제까지 식당 일만 돕고 있을 순 없지 않니? 아니에요, 사장님. 전 이 일이 재밌고 좋아요. 현준이가 솜씨도 좋고 손도 야무진 건 안다만 그래도 네 미래를 생각해야지. 제 미래요? 그래. 네가 꼭 딸 같아선 내가 하는 얘기야. 그러지 말고 대학을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니? 제 처지에 대학이라뇨. 사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이고, 네 처지가 뭐 어때서? 등록금 때문에 그래? 그런 건 걱정 마라. 검정고시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 같아 저는 한사코 싫다고 했는데요. 어머님 역시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협점으로 전 방송통신대학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대학교에 비해 학비가 저렴했고요. 출석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는 싫다고 했지만 대학 입학식 날 전 가슴이 뛰더군요. 대학생이었던 원준 오빠가 사실 부러웠었거든요. 이야, 현주 드디어 대학생인 거야? 오빠가 입학 선물로 뭐 사줄까? 어머님은 물론 오빠도 저의 대학 입학을 제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냐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챙겨주었는데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오빠를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라? 현주 너 지금 삐친 거야? 아이, 농담이라니까 농담.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농담에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얼굴이 붉혀지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전과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입대를 하루 앞둔 전날 밤 오빠는 술에 잔뜩 취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주야, 우리 현주 언제 이렇게 컸대? 오빠도 참, 나 원래 컸거든. 오빠 내일 입소 아니에요? 그치? 나 내일이면 군대 가지. 현주야, 귀여운 내 동생 현주야. 나 가지 말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빠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한다면서요. 얼른 가서 자요. 가? 나 정말 가? 정말 이 오빠 가도 돼? 그래, 빨리 가서 자라니까요. 그래, 간다, 가. 이 오빠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내일 떠난다. 그럼, 현주야. 아, 왜 또? 나 가도, 너, 나 기다릴 거지? 뭐라고요? 너, 이 오빠 기다린다고 약속해. 절대 딴 놈 안 만나고 기다린다고 약속하라고. 안 그럼, 나 안 간다. 참 어이없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얼떨결에한 약속이었지만 전 그 약속을 지켰고요. 오빠가 제대한 뒤 이듬해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죠. 현주야, 우리가 이렇게 될 인연이었나 보다.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렴. 그럼요, 어머니. 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걸요. 아이고, 현주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엄마, 장가는 제가 갔는데 엄마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현주가 어떤 며느리인데. 좋지, 좋다마다. 저의 불행했던 과거를 알고도 시어머니는 저를 흔쾌히 며느리로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고요. 결혼 후에는 한 가족이라며 더 소중하게 저를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전 너무나 고마웠죠. 오빠, 난 오빠도 잘 만났지만 시어머니 복이 너무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또 그 소리야? 치, 다들 자기 와이프랑 엄마 사이가 안 좋아서 고민이라던데. 난 정반대야. 왜? 그래서 싫어요?
아, 그래, 싫어. 어떨 땐 현주 네가 나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니까? 어머, 오빠. 지금 어머님을 질투하는 거예요? 참 못났다. 아, 이봐, 이봐. 엄마한테는 좋은 얘기만 하면서 남편은 디스하잖아. 아니, 이치가 그렇잖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잘 지내면 고마워해야죠. 안 그래요? 아, 네네. 그럼요. 그럼요. 고부 갈등은 저희 집에서는 먼 남의 나라 얘기였습니다. 어머님은 하나라도 저를 더 챙겨주려고 마음을 쓰셨죠. 아들 건우가 태어났을 때도 친정엄마처럼 제 산후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아가, 여자는 산후조리를 잘해야 돼. 찬바람 쐬거나 찬물에 손 담그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지? 이러시면서 저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셨고요. 건우가 울면 저 대신 건우를 챙겨 잠이 들 때까지 안아주셨어요. 어머니, 손목도 안 좋으신데 하루 종일 건우 안고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건우 안고 있을게요. 아유, 아니다. 나 손목 하나도 안 아파. 너는 조리에만 신경 써라. 지금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호강에 넘치는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출산 후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어머니와 남편의 지극한 돌봄 덕택에 우울증이 틈탈 기회도 없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건우를 거의 도맡아 키워주시다시피 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던 저는 졸업 후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떡해요? 회의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아이, 괜찮다. 건우는 내가 데리고 올 테니 걱정 말거라.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죄송해요, 어머니. 아유, 그런 말이 어딨어. 내 손자인데 당연히 할머니가 챙겨야지. 어머님은 건우 때문에 아예 저녁 장사는 접으셨습니다. 힘드시니 일을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저희 부부가 권했지만 소일 삼아 식당은 계속하겠다고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때만 잠시 문을 열곤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건우는 또래에 비해 의젓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보다도 할머니를 챙기곤 했죠. 할머니, 저 건우예요.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아이고, 내 강아지. 누굴 닮아 그리 똑똑하노? 누구긴요. 할머니 닮아서 그런 거죠. 아유, 우리 강아지 말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건우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할머니께 가장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건우를 어머님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손자라고 자랑하고 다니셨죠. 동생, 그거 알아? 세상에 우리 건우가 이번에도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지 뭐야. 아이고, 형님은 정말 복이 터졌소. 착한 며느리에다 머리 좋은 손자까지. 아유,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수다. 그럼 나처럼 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노년의 어머님은 건우 자랑하는 재미로 사셨죠. 그만큼 저희 부부와 건우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런 저희 시어머니 장래에서 저는 슬픔보다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 좀 이상해?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고 멍하니 정신이 다른 데 있는 사람 같아. 내가요? 그래. 뭔 말을 해도 대답도 않고. 엄마 때문에 그래? 남편은 평소답지 않은 제 행동이 어머님 돌아가신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굳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너무 혼란스러워 일단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야겠다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 생각은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머님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알고서 나를 일부러 거둔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님께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 부모님께 그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평생 나를 속일 수가 있었냐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모든 게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은인이라 여기며 지금까지 고마워하며 살아왔던 게 억울하다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는 낡은 편지 봉투 위에 적힌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경미? 오경미, 이건 엄마 이름이잖아. 봉투 위에 적힌 주소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 분명했습니다. 수치인 불명이라는 빨간 도장이 봉투 위에 찍혀 있더군요. 저는 얼른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미야, 나 많이 원망하고 있지? 편지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엄마에게 돈을 빌려가고선 갚지 못한 사연이 담겨 있더군요. 경미야, 우리 원준이가 많이 아팠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너도 알잖니? 원준이 아버지 사고 나서 죽고 그거 뒷감당하느라 나한테 수술비는커녕 병원비도 없었다는 거.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꼭 갚겠다며 애원을 했지만 누구도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 남편이 곧 차를 사서 개인 택시를 할 거라는. 그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 원준이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 미안해. 너한테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머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퇴원하고 몸이 회복되자 그때부터 억척스럽게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후 빚을 갚겠다며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집을 나갔던 상황이었고 편지는 수취인 불명으로 시어머니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편지를 읽고도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어쩌라는 거야? 우리 집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빠는 술만 취하면 영순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강영순 어디 있어? 당장 그 여자 데리고 와. 강영순 데리고 오란 말이야?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엄마 친구 이름을 제가 잊지 않고 있었던 이유도 아빠의 그 주정 때문이었습니다. 술만 취하면 데리고 오라며 억지를 부리던 그 이름, 강영순.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역시 그 이름을 속으로 사귀며 미워하던 시간이 많았었는데 은인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강영순이라니. 그동안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모두 거짓말 같았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 얼굴빛이 허연 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제게 남편은 근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남편도 꼴보기 싫어지더군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안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바로 따라 들어오더군요. 당신 장례식 치르느라 너무 무리했나 보네. 급한 거 아니니까 엄마 유품은 천천히 정리하자고. 남편은 혹시 열이 있나 싶어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그런 제 행동에 남편은 무척 놀라는 것 같더군요. 어?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그래? 엄마! 당신 어머니 얘기 좀 그만해요. 저는 그만 남편에게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닌데.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유품 정리하다 발견한 거예요. 남편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뒤에는 한참을 말이 없더군요. 나 12살 땐가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늑막염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지. 남편이 들려준 얘기 역시 어머님 편지 내용과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고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이어서 남편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건 알았거든. 그래서 한 번은 엄마한테 물었지. 수술비는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엄마 친구분이 빌려줬다고 하시더군. 나중에 돈 벌면 그때 갚으면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지. 남편은 어머님의 과거사를 전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야, 당신 이 편지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남편이 의아하다는 듯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거기 적힌 이름 오경미. 오경미가 바로 우리 엄마예요. 가출했다던 우리 엄마.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가 돈 빌렸다던 그 친구 딸이라고? 남편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당신 행동이 그랬구나. 바보같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지. 그날 밤 우리는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마음이 복잡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더군요. 하지만 남편을 찾을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돈을 빌려간 사연을 알았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용서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마음만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렇다면 나를 속이고... 한번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제멋대로 흘러갔습니다. 아침밥도 거른 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씨름하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아침 못 먹었지? 나랑 아점이라도 먹을까?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태평하게 무슨 밥을 먹자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불평하면서도 왠지 남편의 그 태평함에 안심이 됐습니다. 제멋대로 춤추던 머릿속 생각들이 일순간에 조용해졌다고나 할까요? 지금 내가 태우러 갈 테니 10분 뒤에 나와. 남편은 신혼 시절 우리가 기념일이면 가고 나던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 여기 정말 오랜만이다. 그지?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면 남편은 꼭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저를 행복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자주 찾던 곳이었는데요. 레스토랑 안에도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더군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우리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지 않아? 그때 당신 참 예뻤는데. 치, 그럼 지금은 안 예쁘다는 거예요? 아니지. 당신은 늘 예뻐. 평생 나한테는 그럴 거야. 다정한 남편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모든 일이 그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았을 거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평생 빌어도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 남편의 사과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화가 나서도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슬퍼지더군요. 그런 저를 남편은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남편은 울고 있는 제 등을 토닥였는데요. 그 순간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난 첫날도 바로 그랬습니다. 와락 울음을 터뜨린 저를 어머님은 가만히 안고 토닥여줬었죠. 제 울음이 그칠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괜찮아? 당신 울 때는 꼭 어린애 같더라? 제가 울음을 그치자 남편은 낯선 노트 한 권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거야. 당신한테 꼭 전해주라고 하시더군. 돌아가시기 며칠 전 어머님은 남편을 불러 노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께서 죽으면 저에게 전해주라고 하시면서 절대 남편에게는 먼저 읽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노트는 저에게 쓰는 편지 같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현주야, 아가, 이 글을 네가 읽을 때는 내가 네 옆에 없겠구나. 그렇게 시작된 어머님의 일기장에는 저를 괴롭히던 의문에 대한 모든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경미 딸이라는 걸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됐지 뭐냐. 그날 내가 참 많이 울었다. 미안해서. 경미랑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구나. 시어머니는 우연히 제 정체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어머님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잠시 모셔다 드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쩜 아직도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고 그러세요? 어머니도 그렇고 친구분들도 대단하세요. 대단할 거 없다. 난 꼭 찾아야 할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가는 거지. 친구분을 찾는다고요? 학교 다닐 때 엄청 친하게 지내셨던 분인가 봐요. 그렇기도 하고 또 내가 갚아야 할 게 있기도 하고 큰 신세를 진 친구야.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전 일이 있어서 어머님 친구분들께 인사만 간단히 드리고 나왔죠. 그런데 그날 오랜만에 모임에 온 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엄마 얘기를 꺼내더라는 겁니다. 명순아, 조금 전 그 애 네 며느리 맞니? 그럼 내 며느리지. 어때? 소문처럼 참하고 예쁘지? 그래. 그런데 어쩜 저렇게 경미를 닮았을까? 눈매며 웃는 게 경미 젊을 때 모습 그대로잖아.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가 엄마와 많이 닮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은수가, 너 혹시 경미 딸 이름이 뭐였는지 아니? 경미 딸? 글쎄, 이름이 뭐였더라? 현미였던가? 아니다. 현주. 그래, 고현주라고 했어. 어머님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현주가 경미 딸이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지? 시어머니는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제가 딸임을 확인했는데요. 차마 제게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가, 내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내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단다. 그런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구나. 현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더 진실을 밝히기가 두려웠어. 어머님은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적어 놓으셨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의 비밀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궁금해했던 엄마의 소식이 적혀 있었거든요. 현주야, 이 소식을 알면 넌 아마 나를 더 원망할 것 같구나.
내 친구 경미. 바로 네 엄마 얘기를 한다. 시어머니는 결국 엄마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엄마는 병으로 몇 년째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엄마를 찾아갔을 때는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우선 엄마를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옮겼다고 하죠. 영순아, 현주한테는 얘기하지 마. 알았지? 그래도 네 딸인데 보고 싶잖아.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어? 내가 엄마 자격이 있나? 괜히 집만 대지. 잘 살고 있다니까 그걸로 됐어. 엄마의 정신이 온전할 때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 때문이었는지 몇 달은 엄마의 컨디션이 좋았다고 해요. 하지만 절대 저는 만나지 않겠다면서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현주 앞에 나타나. 딸 버리고 간 엄마인데. 엄마의 태도가 워낙 강경해서 시어머니는 제게 도저히 엄마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엄마는 쓸쓸하게 임종을 맞았고요. 엄마의 마지막을 시어머니 혼자 지켰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빠의 행방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았는데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당신 괜찮아? 아니, 안 괜찮겠지.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임종에서부터 주민등록증과 오래된 편지, 제게 남긴 일기장, 그리고 엄마 소식까지 호된 폭풍이 제 삶을 핥히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더군요. 언제 해가 떴는지 또 언제 밤이 됐는지 알 수 없는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아휴, 땀 흘리는 것 좀 봐. 선생님, 제 와이프 괜찮은 거죠?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니죠? 엄마, 정신이 좀 들어요?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들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잠이 들면 어머님이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잠이 들면 꿈속에서 엄마가 웃으며 나에게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꿈과 현실을 오가다 눈을 뜨니 병원이더군요. 남편이 기절한 저를 업은 채 응급실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꼬박 일주일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고 하죠. 퇴원을 하고 한동안 집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뒷베란다에만 나가도 어지럽고 한기가 들더군요. 에헤, 여보. 아직 찬바람 쐬면 안 된다니까. 여기 와서 이것 좀 먹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감자국 끓였어.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봤습니다. 아들 건우도 연차를 내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엄마, 우리 재밌는 영화 한 편 볼까요? 이번에 OTT에서 개봉했던데 평이 꽤 좋더라고요. 남편과 아들 덕분에 전 차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서서히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죠. 여보. 응, 그래. 당신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래? 말만 해. 내가 어디든 모셔갈 테니까. 나 엄마 보고 싶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엄마한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늦은 아침을 먹고 남편과 저는 출발했죠. 2시간쯤 달렸을까요? 엄마가 계신 곳이라며 남편이 차를 세운 곳은 바로 시어머니가 계신 납골당이었습니다. 여보, 엄마도 그럼 여기 계신 거예요? 나도 엄마 돌아가시고 알았어. 나한테도 편지를 남기셨더라고. 당신 엄마, 아니,
장모님 잘 돌봐드리라고. 남편은 엄마가 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엄마가 있더군요. 엄마, 정말 그리워했던 엄마였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한 채 엄마는 그곳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걸 보니 엄마 고등학생 때 사진인 것 같았는데요. 아마도 어머님이 가져다 두신 것이겠죠. 엄마. 남편은 울고 있는 제 어깨를 안고선 또 토닥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엄마 앞에서 전 한참을 울었죠. 자주 오겠다는 인사를 엄마에게 남긴 뒤 전 시어머니에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당신 괜찮겠어? 힘들면 엄마한테는 다음에 오자. 아니야, 나 괜찮아요. 어머니한테 할 얘기도 있고 지금 가고 싶어요. 남편은 걱정했지만 전 어머님도 뵙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유골함 앞에도 역시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소녀 사진이 놓여 있더군요. 엄마가 이 사진을 꼭 놔둬달라고 남기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와서 액자에 넣었지? 어머님은 죽어서도 엄마한테 사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두 분의 인연이 어긋나기 전 순수했던 학창시절 친구로 되돌아가고 싶으셨던 걸까요? 어머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날 엄마와 어머님을 보면서 전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어머니, 두 분의 엉킨 인연은 여기서 끝낼게요. 저는 두 분께 받은 사랑만 기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어머님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은 힘들고 아팠지만 또 어머님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절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고 행복하게 살아왔죠. 소중한 우리 아들 건우도 얻었고 말이죠. 여보, 나 배고파요. 그래?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갈까? 당신 뭐 먹고 싶어? 나 먹고 싶은 게 있긴 한데. 당신 먹고 싶은 게 뭐야? 무조건 그거 먹으러 가자. 당신 어머님이 자주 가시던 그 식당 알죠? 알지. 엄마 생신 때도 거기 가자고 우기셨잖아. 우리 저녁은 거기 가서 먹을까요? 오케이. 난 당신이 가자고 하면 어디든 좋아. 그럼 건우도 그쪽으로 오라고 해요. 모처럼 셋이서 같이 외식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바로 건우한테 전화할게. 되돌아가는 길은 납골당을 찾을 때와 달리 상쾌했습니다. 봄이 멀지 않은 듯 바람에도 따뜻한 기운이 실려 있더군요. 문득 인생도 마치 계절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디찬 겨울이 되면 모든 생명이 죽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언 땅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생명을 준비하고 있죠. 삶의 폭풍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휩쓸려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절망하지만 그 절망 속 어디선가는 작은 희망이 움트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이라는 걸음을 먹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전 더 이상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이라 여겼던 삶의 벼랑 끝에서도 소망을 주었던 사랑만 기억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삶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봄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네요. 곧 터널 끝이 보일 거라고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